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중요한 소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나온 소식들은 장기적 금리 전망, 장기적 부동산 전망과 관련된 소식들입니다. 예상보다 심각한 지표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도 이 정도로 최악일지 몰랐습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탁드리세요. 기준금리를 전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전설적인 월가의 투자자 피터 린치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누군가 금리를 3년속 맞출 수 있다면 그는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미래에 나오는 경제지표를 예측하는 것과 동일한 건데 이 경제지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롬 파월 의장도 몰라요. 올해 2월 2일 날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서 통화정책을 좀 완만하게 끌고 가려고 했었는데 불과 일주일 뒤에 예상 못한 노동시장과 물가지표에 따라서 더 강하게 금리를 올려야 될 필요성을 강조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금리 추세는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물가와 경제 상황을 보면서요. 자, 근데 오늘은 장기적인 통화정책의 추세 그리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금리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물가지표 G2의 물가지표가 발표돼서 공유를 드립니다. 굉장히 심각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어제 9시 반에 발표된 미국 4월 소비자 물가지수 4.9%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기준으로. 자, 얘가 작년 6월 달에 9.1%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4.9%, 4자를 봤다는 거죠. 자, 2년 만에 최소폭 상승이었습니다. 그런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전월 5.6에서 5.5%로 낮아졌고 시장 예측치와도 일치했습니다. 월가의 비공식 대변으로 알려진 닉 티미너스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CPI 발표를 보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일시 중단할 것이다. 6월달과 7월달 동결할 것이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실망스러운 물가지표에 6월, 7월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이 있었는데 그건 쏙 들어가고 5.25%가 금리 고점이 될 거란 전망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채권금리도 크게 낮아졌죠. 그래서 5.2%, 5.1% 수준이었던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43%까지 낮아졌습니다. 무려 7bp가 하루 만에 낮아진 거죠. 시장에서는 연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올해 먼 미래도 아니에요. 9월 달부터 낮춘다고 베팅한 사람이 무려 50%나 됩니다. 그리고 한 번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 매 회의 때마다 낮출 것이다. 그래서 내년 9월에 기준금리가 현재보다 무려 2.25%포인트 낮아질 거란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된 것은 오늘 발표된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였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0.1%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 처음에 이거 보고 전월 대비인 줄 알았더니 전년 대비였어요. 자, 2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수요 측과 공급 측 요인이 동시에 맞아야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식으로 0.1% 물가가 상승했다는 것은 일단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수요 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전혀 작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특히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는요, 추락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3.6% YOY 기준으로요. 자, 얘가 2021년 10월 달에 13.5% 상승이었는데 마이너스 3.6%가 됐다는 거죠. 자, 이것은 전 세계 디플레이션 신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곧 대한민국 생산자 물가지수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CPI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 올 초 중국 리오프닝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두 가지를 예상했어요. 첫 번째, 중국이 성장률이 회복되면서 대한민국 성장률도 같이 따라 올라갈 것이다. 또한 중국이 경기를 본격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부양책을 쏟아낼 것이고 그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대한민국 물가 안정 흐름에 저해가 될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전망 월초에 저희가 연초에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죠. 하지만 정반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크게 침체됐다는 게 제조업 PMI 각종 경제 지표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중국의 리오프닝이 좀 호재가 될 줄 알았는데 예전과 같은 상황이 아니어져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 경제를 끌고 갔던 게 중국인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도 계속 떨어지는 추세죠. 한때 오펙 플러스의 감산으로 80불까지 올라갔던 WTI 국제 원유 가격은요, 현재 70불대 수준에서 곧 60불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중국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자, 지난 20년 가까이 중국의 성장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부동산과 그리고 지방정부 중심의 대규모 부양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이 큰 침체를 받고 있고 거기서 회복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과거와 다르게 집을 안 사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국 부동산 기업의 부채가 갈수록 쌓여져 있고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것은 할인 분양은 이어질 것이고 기존 주택 침체도 이어진다는 결론이 나게 된다는 거죠. 또한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기업에다가 토지를 매각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부양책을 써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막히고 워낙 많은 부채를 발행하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허덕이네. 그래서 지방정부발 리스크는 계속해서 중국의 회색 골프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중 갈등에 따른 투자 감소까지 겹치면서 중국 경제가 계속 침체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중국 상황은요,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중국 제1수출국가인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수출 현황이 발표됐는데 중국 수출이 마이너스 14.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경제 성장 약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당연히 위안화 약세도 동반됐고 이에 따라서 원화 동조화 현상, 원화 약세도 지속되고 있죠.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인데 대한민국 원화는 1,300원대 초반에서 벗어날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성장률 전망도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한국은행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1.8%인데 5월 달에 이창환 총재가 1.6%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을 제기했죠. KDI도 1.5%로 성장률 전망치를 바꿨습니다. 올해 물가도 3.4에서 3.5에서 3.4로 낮아진다고 봤죠. 물가, 성장률 모두 다 떨어지는 추세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물가와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거. 자, 지금 금리는 3.5% 수준입니다.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 2%를 한참 웃도는 수준이죠. 당연히 이렇게 높은 수준의 금리는 경제에 부담을 줍니다. 이렇게 경제에 부담을 주는 긴축은 명분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현재 명분은 물가죠. 물가가 너무 높아서 경제 성장률이 좀 낮아지다 하더라도 물가부터 잡아야 된다는 게 한국은행의 명분입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물가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더라. 그러면은 긴축의 명분이 지금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물가가 얼마나 낮아졌을까요? 5월 1일 날 발표된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3.7%가 나왔었죠. 얘가 작년 7월에 6.3%에서 수직적으로 낮아진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죠. 벌써 3분기 때 2%대 물가가 나올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낮아지는 물가에 만족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OECD 기준 근원 물가가 여전히 4.0% 상승을 했고 이게 3개월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헤드라인 CPI는 대한민국의 최종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이고 근원 CPI 같은 경우는 금리나 시점을 예상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근원 CPI 역시도 시차를 두고 낮아질 겁니다. 원래 헤드라인 CPI 먼저 오르고 근원 CPI 따라오르고 그 다음에 헤드라인 CPI 먼저 낮아지고 근원 CPI도 뒤따라서 따라오는 구조가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차를 두고 이 근원 CPI가 언제 낮아질까 아직까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도 시장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하가 기대가 큰 것은 알고 있는데 아직 조금 이르다. 왜 그러냐? 헤드라인 CPI는 많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근원 CPI가 낮아지는 수치를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근원 CPI가 눈에 띄게 낮아지게 될 경우에 한국은행에서도 통화정책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앞으로 두 가지 전망이 가능합니다. 천천히 낮아지는 물가에 천천히 낮아지는 금리. 그래서 경기 둔화도 약하게 오고 물가도 천천히 떨어지고 통화정책도 천천히 금리도 천천히 낮아진다는 거죠. 반면에 빠르게 낮아지는 물가, 빠르게 침체가 강하게 오고 빠르게 낮아지는 금리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후자를 위해서는 쇼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과거의 사례를 봤다면 연준이 그렇게 금리를 극단적으로 올렸을 때는 이런 쇼크가 오면서 기준금리가 빠르게 낮아지는 흐름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 걸렸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전망이든 두 번째 전망이든 체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지 금리는 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예금금리, 대출금리도 같이 낮아지고 부동산 시장 참여자는 그에 맞게 움직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현재 높은 기준금리 3.5% 상황에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여전히 높은 금리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접근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인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통화정책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럼 금리 고점인 것도 알겠고 앞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많은 것도 알겠다. 그런데 금리 인하를 앞둔 시점, 현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쇼킹부동산 신간서적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 10년 만에 온 이런 강한 긴축 기회를 살리는 방법을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금리 인하 시대, 이번엔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